자, 앞에 화면 볼게요. 얘를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파악이 좀 되시던가요? 얘는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실제로 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진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쇼핑몰 데이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거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지금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네임스라고 되어 있죠. 얘가 테이블들의 이름, 목록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스, 카테고리스, 인플로이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테이블,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 넣었던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옆에 레코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레코드가 뭐라고 배웠죠? 레코드? 용어 정리를 보시면은 레코드는 하나의 줄이에요. 행, 로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줄의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코드스가 91, 8, 9, 2155 결국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당 테이블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91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91줄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녀석들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로선 차이가 없는데 카테고리스 눌러보시면은 여기 SQL 스테이트먼트 부분에 select 별 from categories 쿼리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쿼리에 대한 결과로 이쪽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테이블을 이름을 클릭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을 그냥 조회하는 쿼리를 실행하는 행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 밑에 나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쿼리는 여기서도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스라고 입력을 해서 여기는 뭐 단축키 같은 게 없으니 그냥 입력하고 이 런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또 나와요. 간단하게 이렇게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커스터머스, 이거는 고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겠죠? 이쪽을 보시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요. 고객 번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네임, 고객 이름일 거고, 컨택트 네임, 이거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고객을 상담한, 응대한 직원의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레스, 이건 그 고객의 주소를 의미하겠죠. 이 고객의 시티, 어디 사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우편번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컨트리는 나라일 거고요. 이 정도 고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카테고리 정도를 나타내겠죠. 여기가 써있는 것들이 뭐 미트라고 보니까 고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시푸드, 해산물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일종의 쇼핑몰 정도로 느낌으로, 그다음에 인플로이스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겠죠. 인플로이가 사원이란 뜻이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인플로이 아이디부터 네임, 그 다음에 생일, 생년월일,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노트, 이거는 뭐 그냥 내용 같은 걸 좀 적어놓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오더 디테일과 오더스라고 하는 이 두 테이블을 좀 볼 건데, 여기가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오더 디테일은 주문 상세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오더스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오더스를 먼저 들어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오더 아이디가 있어요. 얘는 주문 번호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면 고객 번호일 거예요. 우리가 커스터머 아이디를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확인을 했었으니까 고객 번호고, 인플로이 아이디는 직원 번호겠죠. 그리고 다음에 오더 데이트니까 주문 날짜 정도로, 다음 쉬퍼 아이디, 이거는 뭐 개념이 뭐가 있긴 한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어떤 날짜에 주문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어떤 고객이는 있어요. 어떤 상품물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날짜는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 페이지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고객한테 해당 제품을 보내줘야 되는 택배 배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고객이 주문했는지 나오는데 그리고 주문 번호가 존재는 하는데 이 주문 번호가 그래서 뭔데?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부족한 정보를 찾기 위해 오더 디테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또 가야 됩니다. 자, 왔어요. 했더니 오더 디테일 아이디가 또 존재를 하는데 오더 아이디가 있네요.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이 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상품의 아이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더스에 있는 것과 오더 디테일에 있는 정보 두 개만으로 우리는 고객한테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보내줄 수 있나요? 이것도 안 되겠죠. 뭐가 부족해요? 주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번호만 알아요, 우리는. 고객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보내줄 겁니까? 이 91명의 고객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오더 테이블과 오더 디테일 테이블, 그리고 뭐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커스터머스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요. 상품 아이디가 존재를 하는데 이 상품이 그래서 뭔데?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프로덕트 지금 77개나 있다는데? 모르겠죠. 그러면 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상황 가정했던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시작해서 고객, 누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고객에게 주문한 상품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4개의 테이블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딱 봤을 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테이블 4개나 확인해가면서 심지어 4개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자, 오더스에 가요. 지금 신주문으로 순서가 여기가 더 낮은 숫자니까 밑으로 가봅시다. 아니다, 그냥 위에 걸로 볼게요. 10248이라고 하는 주문 번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택배를 보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는 90이에요. 그리고 날짜는 7월 4일에 주문을 했어요. 96년.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회원이 누군지, 고객이 누군지를 찾으러 가는 것도 하나 해야 되고 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주문한 상품이 뭔지 보러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고객이 누군지부터 가볼게요. 커스터머스에 가서 90번이라고 했으니까 90번 회원이면은 이 사람이네요. 윌맨 칼라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 주소 봐요. 그리고 다시 오더 디테일에 가서 10248 주문에 대한 상품 번호를 봐요. 11번. 그럼 프로덕트에 가요. 11번 상품이 뭐야? 이거구나. 봐요. 이렇게 다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온 걸 짜집기를 통해서 우리는 송장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엄청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거 연관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직접 익혀볼 건데 그 전에는 일단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우리가 임시 테스트용으로 볼 수 있게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데이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쿼리를 작성해서 실행해보면 쿼리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활용 정리라고 하는 거를 3개를 또 열어 드릴 건데 이 3개를 순차적으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1부터 자,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직접 볼 거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딱히 없어서 그냥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 정렬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죠. 자, SQL 활용 정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페이지가 열렸는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을 활용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니까 정렬, 우리 이거 배운 거죠? 정렬의 키워드는 오더바이였어요. 그쵸? 오더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할 거야, 내림 차순할 거야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컴마로 구분자를 지어서 여러 개의 컬럼들도 정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더바이를 쓰지 않아도 PK가 존재한다면 PK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렬법이었다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 쿼리를, 여기에 있는 쿼리를 가지고서 제가 이 연습 여기로 와볼게요.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지금 얘는 프로덕트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오더바이 정렬을 한 거예요. 가격 기준 오름 차순을 한번 하고요. 이 오름 차순의 결과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프로덕트 아이디, 상품 아이디를 가지고서 다시 내림 차순 조회를 하겠다. 그러면 얘네를 쓰지 않은 상태로 프로덕트스를 봤을 때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1번부터 지금 77번까지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정렬을 하겠다라고 해서 구문을 작성을 해주면 이제 정렬 기준이 얘가 된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 프라이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된 겁니다. 이 녀석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프라이스 오름 차순이니까 2.50부터 해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지는 과정 중에 데이터가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38.00. 그러면 얘네들을 두 번째로 정렬하는 기준은 프로덕트 아이디가 내림 차순이니까 높은 애부터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 38.00 가격 같은 거 두 개 있는데 얘는 그 프로덕트 아이디로 디센딩 내림 차순 조회하는 게 없었다면 38을 찾아 내려왔을 때 12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아이디가 기준으로 오름 차순 먼저 하고 있을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PK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테이블마다 지금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커스터머 아이디, 카테고리에는 카테고리 아이디, 인플로이에는 인플로이 아이디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오더 디테일에는 오더 디테일 아이디가 있고 오더스에는 오더 아이디가 있고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모든 테이블들이 다 첫 번째 컬럼으로 테이블 이름 플러스 아이디가 붙어있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는 컬럼이 역할이 뭐였다? 고유 식별값이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PK로 지정을 해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테스트 데이터만 봐도 이런 구조가 잡혀 있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렬 우리가 배웠던 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별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별명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거 말고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제가 아까 이걸 지웠죠? 자, 이 상태를 놓고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조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select 타이틀과 body 그리고 닉네임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데이터만 당연히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과 바디와 닉네임, 사실 컬럼명만 봐도 대충 어떤 역할로 쓰일지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진짜 사용자한테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의미를 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제목, 내용, 작성자 이런 식으로 컬럼명에 애초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거지만 이 닉네임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한 의미를 부여해 보자 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걸 쓸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것도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제가 AS라고 하고 나서 뭔가를 적었더니 타이틀이라고 했던 컬럼 이름 부분이 제목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작성자도 마찬가지. 바뀌었죠.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AS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얼리어스의 약자입니다. 얼리어스. 얼리어스라고 하는 별명이다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이 AS를 쓰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 컬럼을 조회할 때 이 컬럼의 이름을 잠깐 이 별명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컬럼명을 바꾼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조회를 하는 이 시점에만 잠깐만 이 녀석으로 컬럼명을 교체해서 쓴다. 그래서 잠깐 지어지는 별명입니다. 별명.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텍스트, 여기는 백틱, 여기는 홀다운표 들어가 있죠. 셋 다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무조건 백틱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홀다운표를 쓰고 백틱을 쓰지 않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별명 지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용하려고 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아마 보여드려도 없을 텐데 한번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지어놓은 별명을 이 셀렉트를 하는 이 시점에 현재 이 쿼리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시점에는 이 별명을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타이틀이라는 컬럼의 별명이 제목이니까 그 제목 컬럼 가지고서 내림차순 조회하겠다 이런 거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 바뀌었죠, 결과가.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넣어보면 얘도 지금 얘는 볼게요. 적용이 된 건가요? 이건 적용 안 된 거 아니에요?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6543이 먼저 위로 올라가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얘는 또 적용이 됐죠. 이게 지금 한글이라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글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는 기역부터 히읗이라고 하는 이 자음 순서를 먼저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 모음 따지고 그 다음에 받침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도 분명히 정렬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읗이라고 하는 게 먼저 위로 올라간 거고요. 되는데 지금 얘는 안 됐잖아요. 지금 내용은 이게 안 먹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백틱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바뀌었죠. 이게 올바르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다운표는 안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다운표 쓰지 않는다. 실제로 별명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보여주는 데는 상관이 없었는데 별명을 사용해서 뭔가 기능적인 요소를 쓰려고 할 때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홀다운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 영어로 여기 부분을 지어줄 때에는요. 키워드로 바뀌지 않는다면 백틱도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그 컬럼을 제가 바디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지금 키워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는 백틱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여기가 타이틀 2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면 얘는 백틱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을 이렇게 해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잘 돼요. 근데 여기 별명 부분에 한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웬만하면 백틱을 다 붙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한글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쓴다고 하면 백틱을 붙이는 거 별명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명이라고 하는 녀석이 컬럼 부분, 셀렉절에 있는 컬럼명을 명시하는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rom절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rom절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A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우리는 이 아티클을 여기서 가져온다 그랬지 명시한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쿼리를 날린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것도 뺄게요. 이렇게 쿼리를 날린다라고 하면은 이 쿼리는 자동으로 이게 붙어요. 이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으니까 얘네가 생략이 가능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토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딱히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얘가 뭐 하는 건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걸 보면 A2 데이터베이스 점 찍고 아티클 테이블이에요. 원래 DBMS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생략이 명확하게 가능한 상황이라서 생략을 해도 그냥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곧 조만간에 테이블 2개 혹은 3개, 4개,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4개의 테이블을 지금 짜집기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4개의 테이블을 결과를 한 번에 볼 거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그 예약어 기능을 사용해서 4개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올바르게 짜집기를 한 다음에 하나의 결과로 이런 식으로 볼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결과를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할 때 그때는 얘가 생략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왜냐면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컬럼인지를 명확하게 찝어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ambiguous, 이거 MMO한데? 이 컬럼 어디서 가져와야 돼? 이런 식으로 에러를 뱉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테이블 이름을 풀로 다 적어주려고 하면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별명을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놓고 여기를 별명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조인을 배우기 시작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문자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대문자만 되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한 글자만 되냐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결국 같은 의미예요.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명을 짓는 행위는 셀렉절과 from절에서 사용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별명을 활용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쿼리들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또 이것도 무조건 다 된다는 또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arliest,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는 방식. 자,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earliest가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얘를 빼볼게요. AS를 지금 뺐어요. 제목은 붙여놓고 내용과 작성자의 earliest를 뺐습니다. 결과는 아주 잘 나오죠. earliest라고 하는 해당 키워드는 생략이 또 가능해요. 근데 얘는 생략을 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생략이 돼요. 되는데, 자, 이제 earliest 막 배웠죠 우리. 근데 여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까요? 쓰는데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서 쓰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헷갈릴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이야 컬럼이 너무 명확하고 간단하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괜찮지만, 이거 조금만 복잡해지면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는 earliest 생략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요.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나 이런 걸로 안 헷갈려, 나 수준이 많이 올랐어,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쓰세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생략해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물론 당연히 from절에 있는 이 녀석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earliest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생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되는 상황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걸 B로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돼요. 이제 별명을 B라고 지어놓고 A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 A라는 애는 없으니까, 지금 unknown 컬럼이라고 하고 있죠. A.title이라고 하는 애는 필드 리스트에 없대요. 필드 리스트라는 건 이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리스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이 쿼리를 날려서 보는 이 필드 리스트, 이걸 보는 겁니다. 여기 안에
A. 타이틀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A가 되면 별명 지은 것과 사용 불러오는 테이블이 같다면 얘는 문제가 없죠. 실제로 이 테이블 안에서 이런 컬럼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별명을 사용하는 방식. 근데 별명을 썼다고 그 컬럼명이 실제로 바뀌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해당 셀렉트 문, 우리가 별명을 사용하겠다고 한 그 셀렉트 문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쿼리, 셀렉트 쿼리를 두 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실행하면 얘는 데이터를 갖다 줄까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만 별명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A는 여기다가도 명시를 했으니까 쓸 수 있는 별명인데 제목은 없죠? 이런 애 없어요. 필드 리스트에 이런 애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 별명은 생각보다 쓸 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쿼리 셀렉절에다가 컬럼을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에 여기 안에서 함수를 되게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다가 또 뭐 이런 거 넣기도 하고 여기서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이 실행 결과가 컬럼이 조회되면 일단 보여드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컬럼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이름이 이 부분이 컬럼명에 그대로 와요. 이렇게 이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컬럼명을 보면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거 자바 쪽이나 혹은 다른 언어 쪽으로 데이터 가져갔을 때 알아서 이 컬럼명 가지고 인식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별명을 지어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하나 써놓고 이 이름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얼리어스라고 하는 이 기능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꼭 오니까. 아시겠죠? 나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서 이 밑에 있는 쿼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요. 사칙연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칙연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컬럼 조회하는 셀렉절 안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쪽에 와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from이 없어요. 그럼 이 녀석들은 어디서 조회한다라는 거예요? from 듀얼에서. 그러면 10 플러스 20이래요. 컬럼명은 10 플러스 20이고 컬럼에 들어있는 값은 30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연산 결과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MySQL 서버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from 듀얼 생략되어서 쓸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생략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실행이 가능한 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별명 쪽에 이 예시를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얘를 잘 보시면은 아이고 자 프로덕트스 테이블 안에서 프로덕트 아이디와 서플라이어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가져오겠대요. 자, 이 녀석을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프로덕트 아이디가 1이면 서플라이어 아이디가 1이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1이에요. 얘는 다 더하면 얼마죠? 3이죠. 그 연산의 결과를 new id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 이렇게도 연산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컬럼 조회할 때 셀렉절에서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고 있는 사칙 연산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UID를 제가 별명 부분을 빼면
컬럼명에 제가 적은 그대로 나온다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컬럼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별명을 지어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칙연산으로 돌아가서 덧셈 해봤고, 자, 곱셈 당연히 200 나오겠죠? 되는 거고, 나누기 나눈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알아서 소수점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소수점이, 안 그래도 지금 컴퓨터가 생각하는 소수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수란 녀석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녀석인데, 얘가 소수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 자리라도 명시하지 않으면 이 뒤가 0.50일지, 51일지, 52일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4자리까지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6자리, 8자리까지 늘려서 막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자리까지 보여줘요.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도 4자리까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어 배우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언어에서 이거는 2.3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1.1 더하기 1.2 이게 2.3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어가 가지는 이 소수 데이터는 정확하게 1.1이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1.1과 1.2를 넣으면 당연히 2.3이지. 알죠, 이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수학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쓰지 않는 방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빼기 당연히 마이너스 10 그냥 가능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 된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은 숫자랑 숫자는 산술 연산을 그냥 해버리고요. 문자랑 숫자는 0으로 취급을 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컬럼 1과 컬럼 2는 컬럼의 행들이 영산이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연산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거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연산의 결과를 20으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문자는 0으로 볼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교 연산.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거죠. 실제로 외워절 조건에다가 많이 썼던 같다, 다르다, 크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1이나 0으로 나온대요. true, false.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얘는 결과가 0이에요, 1이에요. 1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이죠. 그럼 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 말이 돼버리면 얘는 1이라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DBMS 안에서 어떠한 우리가 그 셀렉절에 조건을 넣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비교의 결과로서 0과 1, 0과 1은 true, false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라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논리연산 나왔는데 자, and와 or 방금 전에 우리가 1교시 때 문제 풀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주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짚어드리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값. 이것도 1교시 문제 풀 때 나왔던 거죠. 물론 이거 between이라고 하는 예하고 몰라도 그냥 AND 조건으로 엮어서 사이값 충분히 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커리를 짜는데 편해질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포함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in이라고 하는 예하고가 있는 거예요. 자, 컬럼 in ABC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진짜 간단하게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요? id in 이거 바로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가독성을 위해서 뛰는 거니까 여기다가 2, 4, 6 하면요 id에 2, 4, 6이 들어있는 애만 데이터를 줘요. 이게 in이에요. in.
내가 소괄호 안에 넣어준 데이터가 해당 컬럼에 들어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2는 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그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우리가 오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엮어놓은 거랑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in. 근데 이 오어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 사실 in으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개수 제한 당연히 없고요. 구분자 컴마로만 잘 지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in 배웠으니까 이것도 갑시다. not i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얘네 빼고겠죠. 그쵸? 얘네 빼고예요. 그래서 1, 2, 4, 6을 뺀 3, 5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방식으로 쿼리를 변경해 보자면 id가 1과 같지 않고 id가 2와 같지 않고 id가 4와 같지 않고 id가 6과 같지 않은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 in 안에는 숫자만 쓸 수 있냐 이런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문자도 가능한데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 id 값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in과 not in,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혹은 뭔가 조건을 좀 여러 개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명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활용 정리는 끄고요. 두 번째 활용 정리 열어볼게요. 시작부터 이제 like와 not like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like 우리가 해본 거죠. 직접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퍼센트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봤는데 not like 얘는 뭐겠어요? 포함되지 않는 녀석을 찾아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not like 활용법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like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여기서 닉네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해볼까요? 자, 누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만 안 나올지. 퍼센트 동이니까 앞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데 동으로 끝나는 애들을 선택한 거겠죠. 근데 얘네가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가져와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빼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퍼센트 의미는 동일해요. like든 not like든 동일한 건데 이제 얘를 포함시켜서 가져올 건지 얘를 포함시키지 않는 애들만 가져올 건지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ell, round, floor라고 하는 녀석들이 나왔는데 얘네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올림, 반올림, 버림이에요. 내림이 아니고요. 버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그냥 간단하게 사용법도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1.6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1.6이라는 데이터를 셀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얘는 예상값이 얼마일까요? 결과 예상이 2가 나오는 거겠죠? 올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올린 작업을 해서 이제 얘가 6이라는 애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2.0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결과를 2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행위를 했으면 소수점을 없애는 거예요. 그쵸?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소수점이 있던 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 녀석 반올림, 라운드라고 하는 거 쓰면 얘도 2가 되겠죠? 6은 반올림 했을 때 올라갈 거니까. 그럼 반올림에서 못 올라가는 이런 애 넣으면 얘는 1.
얘를 다시 셀로 바꿔보면 얘도 2.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수학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플로어, 얘는 버림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면 1.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몇이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뭐 9다 상관없어요. 버려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뭐 2.9다 뭐 2.1이다 이러면 그냥 2. 이런 식으로 올림과 반올림과 버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된 셀이라고 하는 녀석과 라운드 그리고 이 플로어, 이 녀석들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그리고 역할도 대부분 다 동일해요. 올림, 반올림, 버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로서 사용이 되니까 키워드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DBMS 안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좀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볼 거 아니고 좀 나중에 다른 녀석과 묶어서 한 번에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녀석들은 이제 집계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DBMS 안에서 집계함수, 뭔가 집계를, 통계를 낼 수 있는 함수다라고 해서 집계함수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인데, 얘를 따로 빼는 이유는 얘를 쓰게 되면 우리가 뭔가랑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 나올 때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콘캣이라고 하는 거 볼 건데, 이 콘캣 설명이 되게 간단해요. 문자들을 그냥 이어 붙여 준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콘캣 안에 문자 하나, 그 다음에 공백 하나, 문자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이어 붙여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차 공백,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개수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를 더 많이 써도 상관없고 적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요, 차, 띄고, 주, 환 나와요. 그냥 진짜 이 안에 쓰여있는 문자들을 다 이어붙일 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콘캣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또 이걸 보면 굳이 이렇게 나눠 써야 되나? 그리고 뭐 한 글자만 쓸 수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 그럼 왜 쓰지? 싶을 수 있죠. 근데 얘는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이게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DBMS랑 합쳐서 웹을 만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쓰게 될 거거든요. 이 녀석을 쓸 때 혹은 이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간 자바 입장에서 이러한 쿼리를 작성을 해서 DBMS 쪽으로 명령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얘네들 어차피 병합해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DBMS를 쓰기 위해 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개발자가 그때마다 눌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 애초에 이 DBMS라고 하는 녀석한테 와서 이런 명령어를 날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럼 그 세팅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like 검색을 할 때 우리가 홀더함표 찍고 문자 그리고 퍼센트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러한 값 세팅을 자바 쪽에서 이렇게 그대로 해서 넘기면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때 콘캣을 사용을 해서 홀더함표 찍어서 퍼센트 넣고요. 여기다가 홀더함표 찍어서 내가 원하는 검색어 넣고요. 여기다가 홀더함표 찍어서 퍼센트를 넣고 콘캣으로 합쳐서 날려야 돼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라이크 검색을 해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콘캣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자열 합치기 기능. 그리고 이런 데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콘캣 안쪽에다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랜드가 뭐예요? 할 수도 있겠죠. 이 랜드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난수 발생인데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함수일 뿐이에요. 이 녀석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가지고 난수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제목 언더바를 붙였죠.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제목이 다 똑같으면 테스트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목을 다르게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어붙이기를 통해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매번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랜드 곱하기 한 3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요? 난수가 발생을 했는데 곱하기 3을 한대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가지고 했으니까 이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0과 1과 2밖에 없어요. 아니지. 0과 1밖에 없죠. 왜냐면 0.9한테 3 곱한다고 3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0과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소수점을 버린다 했으니까 잠깐만 2가 나오네? 잠깐만 3, 27 아니죠 3이 나올 수 없는 거죠. 0과 1과 2 그래서 0과 1과 2만 돌려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0을 보고 싶지 않아 싶으면은 이 결과 하고 나서 플로어까지 하고 나서 플러스 1 그럼 이제 1, 2, 3 가지고 돌려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목 뒤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올 거니까 이런 거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콩캣은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되게 쓸모가 많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더 아니다. 아니요 그냥 쉬었다가 합시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